국민연금 어떻게 됩니까? 저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 같아요. 환율은 1,500원 뚫을 것 같고 그 와중에 예금 적금에 넣고 있더라고요. 너무 바보 같은 짓이다. 자, 꼭 기억하세요. 이 영상 보자마자 계좌를 만드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세금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저는 필명 두꺼비 세무사를 쓰고 있고요. 세금 관련된 모든 고민에 대해서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연평균 급여 상승이 한 3.3%라고 하더라고요. 최근 5년간. 근데 세금하고 사회보험료는 연평균 한 5.9%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왜 그럴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세율이란 거, 말 그대로 내가 세금을 걷겠다고 세율이 하나의 기준점이 있잖아요. 이게 물가 연동돼서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급여 상승 자동적으로 매번 올라가시잖아요. 그럼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올라가면 소득 구간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세금이 확 뛰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과표에 따른 세율이 가장 낮은 게 6%예요.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가는 게 뭐 7, 8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15%로 올라가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24%로 확 올라가고, 그 다음에 35%로 올라가요. 거의 막 8, 9%씩 탁탁탁탁 올라가니까 나는 그냥 똑같은 소비와 똑같은 급여라고 생각하지만 물가 상승률 때문에 거기에 거쳐버리면 확 증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득이 늘었네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지출이랑 세금만 늘었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국민연금은 26년도에 9%에서 9.5%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도도 7.09%에서 7.19%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연봉 4천만 원일 때 제가 간단히 계산을 해봤는데 연에 한 12만 원 정도가 줄어들더라고요. 연봉이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이다. 그럼 연 18만 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연봉 1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연에 한 30만 원 정도가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 내는데 더 쓰일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비과세 항목이나 연말정산의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더 날카롭게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 필요 없고 무조건 ISA예요. 왜냐면 이런 표현이 너무 많죠. 전 뉴스에서도 그런 표현 쓸 줄 몰랐어요. 원화가 녹고 있다고. 환율은 뭐 1,500원 뚫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예금 적금에만 시드를 1억 원 모으기 위해서 투박하게 옛날 스타일대로 꾸준히 모으셔도 되겠지만 그게 과연 실용성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ISA 계좌에 돈 넣는 거 무조건 필요하고, 이제 초보자분들, 사회초년생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ISA라는 거는 한국말로 풀면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예요. 진짜 간단합니다. 국가에서 제발 자산 관리 좀 직접 하세요. 그러면 혜택 많이 줄게요. 진짜 그 목적이에요. 왜냐? 우리나라 지금 국민연금 어떻게 됩니까?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라고 이미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오잖아요. 저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세제 지원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연금 계좌로 계좌에 돈 넣고 그걸로 주식하세요. ETF 하세요. 이거예요. 왜냐? 당신이 자산을 제발 불려라, 직접. 각자 생존이다. 미안해. 각자 도생이 어쩔 수 없어. 근데 우리가 지원해줄 건 이런 건 좀 지원해줄게. 그 중에 하나가 ISA, 그 중에 하나가 연금 계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가 IRP, 개인형 퇴직연금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을 굴리면서 세금을 줄이는 통장이 말 그대로 ISA 계좌입니다. 우선은 거기 계좌에 원금을 넣는 게 즉각적으로 절세가 되진 않아요. 가장 핵심은 여기서 수익을 창출한 돈에 대해서 세금을 빼주는 거예요. 비과세가 내가 ISA 계좌로 돈을 벌었다. 그럼 200만 원은 기본적으로 빼줘요. 거기다가 내가 서민형인지 농어촌형인지에 따라서 400만 원까지 공제수가 커져요. 그리고 이 금액을 벗어났다라고 하더라도 세금이 낮게 매깁니다. 9.9%. 그리고 분리과세를 해요. 9.9%의 분리과세란 말은 뭐냐면 내가 다른 소득이 있어도 거기에 이 소득을 합쳐서 계산하진 않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근로소득이 높아서 이미 막 35%다. 그래도 이거는 9.9%만 내고 끝내줄게. 그러면 세금 차이만 벌써 25% 이상 나잖아요. 그만큼 절세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도 인출도 원금은 가능해요. 자, 꼭 기억하세요. 12월 달에 이 영상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영상 보자마자 ISA 계좌를 만드셔야 돼요. 왜냐? 이 ISA 계좌는 연에 계좌에 넣을 수 있는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넣고 나서 1년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2025년 12월 달에 2천만 원 계좌 만들자마자 넣어요. 그리고 1월 1일 되면 또 2천만 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4천만 원의 시드로 ISA 계좌에서 주식이나 ETF나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수익 창출을 하고 비과세도 챙기고 낮은 분리과세까지 챙긴다 그러면 큰 이득이 되실 거예요.
사회초년생분들은 서민형이 될 거예요. 말 그대로 가입 조건이 있는 상태고, 일반형은 가입 조건이 없이 19세 이상 거주자면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말 그대로 비과세, 그 다음 9.9% 뭐 이렇게 분리과세하고 끝납니다. 근데 서민형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총급여, 세전급여라고 하죠. 그게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그리고 농어민도 똑같아요. 3,800만 원 기준. 이렇게 소득이 좀 낮은 분들에게는 비과세를 2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까지 해주겠다 라는 조건을 걸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이 총급여 기준을 좀 더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연말정산이나 이런 혜택을 받을 때 총급여 기준이 물가를 좀 연동을 해서 개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이 ISA 계좌 말 그대로 우리 전국민 계좌잖아요. 그러면 좀 더 높여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엄청 몰빵되어 있잖아요. 그걸 말 그대로 이쪽 자본시장으로 좀 시각을 바꾸시려고 하는 게 정부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금액을 올려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계좌 같은 경우는 내가 이자나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은 원천징수가 15.4%입니다.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자 소득으로 10,000원을 받았다. 그럼 1,540만 원을 그냥 원천징수해서 바로 가져가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2천만 원이 넘어갔다. 그럼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주 높아서 이게 소득 구간이 45%였다. 그러면 나머지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45%로 세율을 매겨버리니까 세금이 아주 높게 나와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손익 통산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A 예금에 돈을 넣어서 300만 원 돈 벌었고, 그 다음에 B 펀드에서 마이너스 300만 원, 그리고 C 펀드에서 플러스 300만 원. 그러면 이걸 합치는 게 아니라 각각 세금을 매겨요. 마이너스 300만 원인 건 그냥 말 그대로 손해만 본 거고요. 첫 번째 거 300만 원 이득 본 거랑 세 번째 거 이득 300만 원 본 것에 대해서 15.4%를 떼갑니다. 그럼 600만 원에 15.4% 떼면 얼마냐면 세금이 92만 4천 원이 나와요. 자, 근데 똑같은 케이스로 이제 ISA 계좌로 넘어가겠습니다. IS 계좌는 그 계좌를 활용해서 3년간 운영하다가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200만 원 초과를 했었을 때는 9.9%의 저율의 분리과세. 그리고 이게 내가 ISA 계좌로 예금을 할 수도 있고 펀드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손익을 통산을 해줘요. 자, 그럼 똑같이 접근을 해서 예금 플러스 300만 원, 그 다음에 펀드 마이너스 300만 원, 두 번째 펀드 플러스 300만 원. 그러면 우선 손익 통산을 하니까 이 마이너스 300만 원이 플러스 300만 원과 퉁쳐지는 거죠. 그럼 0원이 됐죠. 그럼 플러스 300만 원짜리 지금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다 얼마까지 비과세를 했죠? 200만 원까지 비과세 해줘요. 비과세라는 건 세금이 0원. 그 다음에 100만 원 남아있잖아요. 여기에 9.9%. 그럼 세금이 얼마? 99,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차이가 거의 8, 90만 원 나는 거죠. 그럼 ISA 계좌에서 내가 연에 이렇게 세금 줄인 걸로 한 8, 90만 원 챙기고 연말정산 지식 배워서 8, 90만 원 채우면 이게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달 월급에 어느 정도까지는 차지할 것 같고, 이런 스노우볼이 10년, 20년 모이면 하다못해 차량 한 대 값이라도 내가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재테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말씀도 드려요. 예금이나 적금, 이게 통계적으로 나왔는데요. ISA 계좌를 만들고 그 와중에 예금 적금의 87%를 넣고 있더라고요. 약간은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하다못해 내가 정 불안하면 그 예금이나 적금보다 좀 더 높으면서 위험성은 제로에 가까운 채권이나 ETF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투자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거기서 시작된다고 봐요. 스노우볼이잖아요. 그것을 조금씩 공부를 하는 과정으로 발을 하나 담궈놨으면 좋겠다. 왜냐면 예금이나 적금을 할 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재테크나 자산을 스노우볼로 굴리기 시작하는 게 사회초년생 때 버릇이 돼야 되는데, 아니 나는 그냥 돈 버는 거 월급 받는 거 말고는 없어. 이것보다는 주말에 조금씩 시간 내서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 하다못해 ISA 계좌 만드는 거 휴대폰으로 그냥 똑딱똑딱 만들면 금방 만들어요. 중산층이나 서민의 자산 형성 돕기 위해서 아예 목적적으로 국가에서 만든 거고 단기나 중장기로 가져가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걸 안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너무 바보 같은 짓이다,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은 유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세후 금액으로 뭐 200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이걸 얼마 넣을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목돈이 곧 필요할 수도 있고 갑자기 긴급한 비용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한 번 넣으면 3년간은 뺄 수가 없어요. ISA 계좌에 내가 그러면 한 70만 원만 넣을까? 뭐 3분의 1만 넣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의 기준점을 정하고 그 돈을 통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3년이란 혜택은 그만큼 잘 활용해야 돼요. 왜냐? 내가 3년 동안에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금액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저는 바로 3년 지나면 바로 해지하고 다시 만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요, 해지한 시점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내가 200만 원 벌었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너가 얼마 벌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다. 그러면 당신이 일반형이니까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300만 원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하고 끝내줄게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3년이란 시간 동안에 하나의 목표를 세우세요. 내가 그래도 200만 원은 좀 벌자. 이런 게 본인의 재테크, 투자에 대한 관점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가 뭐 1,000만 원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가 추종으로 연동되어 있는 뭐 ETF를 산다. 매년 뭐 7%씩 오른다. 그럼 70만 원씩이네. 그러면은 이렇게 3년 지나면 210만 원. 오케이. 이거 한번 해보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납입 한도예요. 연 납입 한도가 2,000만 원. 누적해서 5년간 1억 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국내 주식을 나는 사고 팔고를 많이 한다. 근데 정말 왕창 사고 왕창 팔아요. 이런 분들은 ISA 계좌는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 한도가 2천만 원까지밖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큰 혜택을 보기는 어려워요. 이건 말 그대로 직장인 분들에게 하나의 스노우볼을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지만 정말 이걸 업으로 삼는 분들에게는 그 금액은 사실 좀 낮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좌 개설은 1인당 한 계좌밖에 못 만듭니다. 그래서 한도가 있으니까 그럼 계좌 10개 만들어야지, 이런 개념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 투자만 가능해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 ETF를 만들었는데 뭐 예를 들어 나스닥 연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상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국 주식을 못 한다라는 개념은 아니니까 그런 상품들을 알아보셔서 투자를 할 수는 있다. 근데 해외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ISA 계좌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알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호재는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계좌 가입을 했어요. 25년에만 해도 10월 달에 최근에 통계 나온 게 엄청납니다. 가입자 수가 2020년도에는 한 194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700만 명. 제가 봤을 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반은 이미 IS 계좌가 있으실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여기에 집어넣는 가입 금액이 벌써 45조예요. 이거는 진짜 전 국민 통장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야, 우리 비과세 좀 늘려주자 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700만 명이면 엄청난 투표수입니다. 이거는 될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비과세 항목을 정부에서 늘리려고 이미 입법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일반형은 지금 200만 원이 비과세인데 500만 원까지. 서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지금 한 400만 원까지인데 이걸 1,000만 원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말 그대로 코스피 4천도 찍었고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더 할 만한 니즈를 찾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ISA 계좌는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말 그대로 이제 지금 돈을 굴리면서 세금까지 줄이는 통장인 거고, IRP 같은 경우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미래의 퇴직금이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하면 돈을 빼기가 어려워요. 중도 인출 사유가 있어야 돼요. 말 그대로 내가 막 엄청나게 몸이 아팠다거나 파산이 됐다거나 내가 무주택자인데 주택을 무조건 사야 돼, 이런 상황일 때만 해지를 할 수가 있고, 연금저축은 간단해. 연금이잖아요, 표현이. 노후 준비입니다. 말 그대로 해당 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아서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데 그만큼 제약이 있어요. 55세 이전까지는 절대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할 수가 없어요. 해지는 돼요. 하지만 그동안에 그럼 너가 받았던 세액공제 전부 다 토해내, 이런 구조기 때문에 마음을 먹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초년생 보고 저는 1억 모을 때 가끔 어떤 분들이 IRP랑 연금저축서 넣어야 돼 이러시는데 저는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ISA 계좌도 사실 원금 같은 경우 중도 인출 가능하니까 가능한 얘기고, 연금저축이랑 IRP에 돈을 넣는다? 그거는 사회초년생에게는 좀 말하긴 좀 민감해요. 왜냐하면 여기 한번 넣으면 돈을 뺄 수가 없는데 당신이 이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당분간 실업 상태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리고 미래에 주택을 마련하거나 뭐 전세금을 마련하거나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벌써부터 퇴직금 관리나 노후 준비 때문에 거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 있으면 좀 힘들지 않겠냐. 만약 넣더라도 저는 소액만 넣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죠. 40대 중후반 넘어가시면 급여 자체도 많이 높아지신 상태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유자금이 좀 생기는데 지금 그 여유자금을 연금계좌나 IRP에 넣어놔야 그 해마다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첫 번째로 많이 받으실 수 있죠.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 그리고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공제율이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6.5%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초과되시는 분들은 12%, 말 그대로 13.2%죠.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그 정도의 공제를 받으시는 거고요. 연금 계좌에는 연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600만 원을 거기에 넣고 그걸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죠. 말 그대로 ETF나 뭐 이런 것들 투자하시는 거. 그래서 수익도 높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IRP 300만 원을 더 얹어서 900만 원을 채우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900만 원 채우라고 말씀드리지만 안 되면은 무리해서 하지는 마라. 자금을 즉각적으로 뺄 수가 없다. 본인의 차후에 큰 가액이 언제 쓰일 건지가 먼저 기준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45세인데 아직까지 무주택자면서 청약을 노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아니 나는 이제 주택 됐고 다 세팅됐어. 그리고 내가 원래 주식을 잘해. 그럼 주식으로 계속 자금 운용할 거야. 그러면 저는 ISA랑 연금계좌 같이 하라고 말씀드리겠죠. 그러니까 정말 너무 개인 편차가 좀 큰 상황이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ISA는 결국은 투자 관점에서는 필요한 상황이니까 무조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자금 여력이 됐었을 때 연금계좌나 이쪽으로 스위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ISA 계좌로 3년 지나서 수익이 좀 생겼다. 그럼 그 3년이 됐었을 때 해지를 해야 된다. 왜냐면 이익이 생겼을 때 해지를 해야지만 그 이익이 실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돈 자체를 바로 연금계좌로 또 넣을 수가 있어요.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환금액의 10%랑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한 번 더 해줍니다. 말 그대로 연금계좌로도 옮겨서 주식 운용하세요. 그래서 55세까지 운용하신 다음에 그 자금으로 노후를 대비하십시오. 이런 것까지 연결돼 있어요. 말 그대로 상품 간에 무조건 단절이 아니라 연결 시스템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연금계좌랑 IRP에 돈을 넣은 게 별로 이득이 되지 않는 분을 말씀을 드려보면, 본인이 내는 세금이 생각보다 얼마 없으신 분은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액공제라는 기본적인 근간은 당신이 내야 되는 세금이 30만 원 있으면 세액공제가 30만 원일 때 30만 원을 빼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세액공제를 900만 원을 넣어서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당신은 어차피 내야 될 세금이 30만 원밖에 없습니다 하면 70만 원은 어떠한 이득도 못 봐요. 말 그대로 30만 원 공제 받고 끝입니다. 내가 연마다 얼마를 내는지를 인지하고 돈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초년생한테 별로 권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연말정산 환급액이 100%인 경우가 많아요. 사회초년생분들은. 근데 연금계좌로 추가로 돈을 넣어봤자 난 어차피 돈도 묶이고 55세까지 그 다음에 퇴직됐었을 때만 돈을 받고, 근데 세액공제도 혜택도 이론도 없네? 내가 여기 왜 넣은 거야? 이럴 거면 ISA 계좌에 돈을 넣어서 그걸로 운영해서 비과세를 받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인의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본인에게 어떤 게 맞는지를 취사 선택을 잘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강의나 이런 거 할 때마다 느끼는 게, 1억 원 시드 모으기는 정말 슬프지만 10년, 15년 전 슬로건 같다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근데 이거를 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가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1억 원을 모으는 것부터 하면서 본인에게 체화된 관점들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요. 그게 본인에게 그 다음에 스노우볼 모으는데 너무 빨리 될 것 같기는 해요. 본인이 이미 자본시장에서 이 1억 원 정도를 ISA 계좌로 모을 정도의 실력이라고 한다면 2억을 모으는 데까지는 장담할 수 있는데 반절밖에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드들이 모이는 경우는 아주 빨라질 거고, 부동산은 모빌리티성이 떨어져요. 말 그대로 내 부동산을 불패니까 여기 사면은 가격 계속 올라갈 거다. 근데 만약에 떨어졌을 때 얘를 즉각적으로 처분하는 게 힘들 수도 있거든요. 유동화가 바로 안 되니까. 그런 상황에 맞춰서는 그냥 내가 자본시장인 주식 관련된 걸로 계속 수익 창출을 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을 최근에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엔 내가 IS 계좌로 1억, 2억, 3억, 5억 모았는데, 자, 그 다음에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5억까지 1억이 빨리 모았는데 부동산이 맞아? 그리고 이 시드로 내가 접근할 수 있어?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계속 나는 자본시장에서 사이클을 돌리는데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코인의 그 사이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서 제가 봤을 때 확장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자산가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제가 만나는 자산가 분들의 관점은 생각보다 변동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급등 나가니까 빨리 팔고 또 새로운 걸 사야지, 이런 관점을 접근하실 수 있는데, 그냥 취득하시고 까먹으세요. 그냥 어차피 내가 입지에 좋은 것을 취득을 했으면 가액은 어차피 올라간다는 관점이에요.
자, 저는 이거를 자본시장에도 똑같이 대입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본시장에서 100억이나 500억 이렇게 버신 분들을 저는 실질적으로 많이 고객으로 만납니다. 그분들 만나보면 그분들은 계좌를 잘 안 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반도체 업체다. 근데 반도체 업체 수주가 이미 뭐 26년, 27년까지 예약이 꽉 찼어. 그러면 매 분기마다 매출이 얼마인지 예상만 할 수 있으면 지금 주식 가치가 낮네 높네 정도는 바로 파악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식 사고 어플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 어차피 내 본업 자체도 바쁜데 이건 그냥 사놓고 그냥 언젠가 올라 있을 거야. 그리고 한참 올라가 있었을 때 20배, 30배 수익을 거두시는 관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여러 종목을 절대 하지 않아요. 제가 아시는 분은 한 종목으로 300억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종목만을 제대로 파도 수익을 버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주식을 처음 하셨을 때 저도 그랬어요. 제가 20개를 사고 있더라고요. 사실 제 본업은 이제 세무사니까 그런 모든 종목에 대해서 연구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에 대한 본질을 명확하게 깨닫고 차라리 ETF나 이런 게 낫겠구나라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자기 객관을 좀 하시고 자산가분들의 접근 방식은 생각보다 자주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관점을 잘 투영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